한때는 사람을 돌보던 원장이었지만 지금은 제 마음조차 돌보지 못한 어머니로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는 한 장의 이름표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름엔 제 아들의 이니셜 JH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다시 부르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정희, 올해 70입니다. 30해 동안 남편과 함께 작은 요양병원을 일궜습니다.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일,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준호가 병원 자금 3억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느리 박소연, 그 여자가 아들을 꼬드긴 거라 믿었습니다. 너희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저는 제 아들 가족을 3년 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그녀 옆엔 초등학생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너,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는 그저 무릎을 꿇고 영정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 최미선이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 돈 소연 씨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5월 초였습니다. 뇌졸중이었죠.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보며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눈만 떠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그대로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기계에 의지한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격리 김 과장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병원 계좌에서 3억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우리 병원 운영 자금 전부가 아닙니까? 김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출금 내역을 보니 모두 준호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우리 아들이? 네, 원장님. 그리고 며칠 전부터 준호 씨와 연락이 안 됩니다. 소연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박소연은 달랐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변변찮고 말투도 거칠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자기 것이냥 독차지하려 들었습니다. 엄마, 소연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준호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가족.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가 무슨 가족이야?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제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횡령 의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망간 것만으로도 증거 아닙니까?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과 범죄는 다릅니다.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병원은 자금난에 허덕였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환자들 치료비도 제때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준호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니야. 죽었어. 이미.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소연. 그 여자 이름조차 입에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꼬드긴 거래. 원래 그 집안이 좀 그렇잖아.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소문이 제 분노를 정당화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30해를 함께 일군 병원을 홀로 지켜내야 했습니다. 밤마다 병원 장부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들과 며느리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없는 사람, 죽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조문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소연. 3년 만에 본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같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파리하게 뜬 눈, 헝클어진 머리. 옆엔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소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너,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3억을 들고 도망쳐 놓고 이제 와서 뭐? 조문 용서받으러 온 거야?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남편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것, 혐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함. 소연의 얼굴엔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영정 앞에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나가. 당장 나가. 제가 소리쳤지만 소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 그 아이 눈이 제 아들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저 윤호예요. 윤호. 제 손자. 3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 겨우 7살이었던 그 아이. 윤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 윤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자. 윤호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겨우 30 중반인 여자의 등이 마치 50대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며느리구만. 원장님, 참 고생 많으셨어. 쯧쯧 저런 며느리를 뒀으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장 구석에 주저앉아 멍하니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 최미선이었습니다. 원장님 할 말이 있어요. 미선은 10년째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해서 남편도 저도 믿고 의지했던 직원입니다. 그런 미선이 지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원장님 소연 씨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여자 이야기를 왜 내가 들어야 해요? 원장님 제발 진실을 아셔야 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 씨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미선은 제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준호 씨가 사채를 빌렸다는 거 아셨어요? 뭐,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채를? 말도 안 됩니다. 아니요. 미선 씨,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미선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3년 전에 우연히 주운 거예요. 준호 씨 책상 서랍에서요. 당시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사채 빚내역이었어요. 수첩을 넘기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점점 커지는 빚의 액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억.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가족이 위험. 제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왜? 원장님, 준호 씨는 병원 자금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분이 쓰러지시고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준호 씨가 급하게 돈을 구하려 했대요. 그러다 잘못된 사람들을 만난 거죠. 미선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대요.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사채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잖아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3억까지 커졌어요. 그럼 그 돈을 네. 준호 씨가 병원 계좌에서 빼낸 거 맞아요. 소연 씨는 끝까지 반대했대요. 경찰에 신고하자 원장님께 말씀드리자고 했대요. 하지만 준호 씨는 거부했어요. 협박하던 사람들이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소연이는? 소연 씨는 준호 씨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도망친 거예요. 윤호를 데리고요. 그리고 그 돈을 빚쟁이들한테 갚았어요. 갚았다고? 네. 소연 씨가 직접 찾아가서 다 갚았어요. 준호 씨와 윤호를 지키려고요.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빚을 갚은 다음 날 준호 씨가 실종됐어요. 실종? 네. 소연 씨가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 실종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소연 씨는 3년 동안 혼자서 준호 씨를 찾아다녔어요. 윤호를 돌보면서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연이 왜 그렇게 초췌했는지, 왜 말이 없었는지, 왜 그저 무릎만 꿇고 있었는지. 그럼 소연이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도망쳤어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이 안 믿으실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준호 씨가 부탁했대요.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왜? 준호 씨는 원장님이 실망하실까 봐 두려웠대요. 차라리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낫다고 했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며느리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반지하 월세방이요. 윤호랑 둘이서요. 미선이 주소를 건네주었습니다. 원장님 가보세요. 소연 씨는 아직도 준호 씨를 찾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연이를 내쫓았던 것,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들을 죽은 사람 취급했던 것,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선이 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좁은 복도엔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렸습니다. 문패도 없는 철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윤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윤호야. 엄마가 금방 끓여줄게. 소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3년 전과 달랐습니다. 힘없고 지쳐있고 그러면서도 애써 밝게 들리려는 목소리.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소연의 경계하는 목소리. 문이 살짝 열리고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소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겨우 4~5평? 부엌과 방이 하나로 붙어 있고 화장실은 아마 공용일 것 같았습니다. 구석엔 낡은 이불이 접혀 있고 작은 테이블 위엔 컵라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호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윤호야, 저는 주저앉아 윤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윤호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저희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잖아요. 소연아, 저는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미선한테 들었어. 다 들었어.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가 사채 빚 때문에 돈을 뺀 거.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은 거. 그리고 준호가 사라진 거. 어머님.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어?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준호 오빠는 제게 절대 어머님께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는 나를 실망할 거야. 차라리 나쁜 놈으로 기억되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까지 나쁜 사람이 된 거야? 3년 동안 이렇게. 소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해도 저는 그냥 준호 오빠만 찾으면 돼요. 그것만 되면. 소연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어? 정말 못 찾았어?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어디든 다 찾아봤어요. 경찰, 병원, 쉼터하지만 아무 데도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병원, 우리 요양병원. 소연아, 혹시 우리 병원은 확인해 봤어? 네. 우리 병원 환자 명단 확인해 봤어?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요. 준호 오빠가 왜 거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 어머님, 소연아. 윤호 데리고 나랑 같이 가자. 지금 당장.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 전 준호가 사라진 바로 그날 병원에 신혼미상의 환자가 입원했다는 기록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환자가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소연과 윤호도 함께였습니다. 윤호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소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미선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미선 씨. 3년 전 입원 환자 명단 좀 봐요. 5월 말쯤. 네? 왜요? 빨리요. 미선이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을 열고 날짜를 검색했습니다. 5월 28일. 그날 입원한 환자 명단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맨 아래 이상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JH 신혼 미상 두부 외상 기억상실 추정. 이게 뭐예요? 미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 환자는 제가 담당한 적이 없어요. 누가 담당했어요? 잠깐만요. 미선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 이수진 씨가 입원시켰네요. 그런데 이수진 씨는 작년에 퇴사했어요. 저는 명단을 다시 봤습니다. JH 준호 한준호. 이 환자. 지금 어디 있어요? 3층 304호실이요. 장기 입원 환자 병동이에요. 저는 소연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도 이미 알아챈 듯 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가보자.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304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를 봤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수척한 얼굴, 긴 머리,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 준호야. 소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그녀가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빠. 나야. 소연이야. 나 못 알아봐. 소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환자 기억상실 증세가 있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요? 원장님이 남편분 간병하시느라 바쁘셔서, 그리고 이 환자는 야간에 입원했고 신원도 모르고 보호자도 없어서.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 아들. 3년 동안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아들이 바로 여기 제 병원 3층에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준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준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호야.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소연도 함께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윤호도 침대 옆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호야, 소연아, 엄마.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미선이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준호를 검진하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3년 동안 혼수 상태와 각성 사이를 오갔던 환자가 가족의 목소리에 반응한 겁니다. 뇌 손상은 있지만 재활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살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윤호를 안고 구석 의자에서 잠들었고 준호는 옅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선이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원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준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우리 가족을. 소연 씨도요? 소연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진작 그렇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준호 재활치료 시작해요. 그리고 소연이랑 윤호 우리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 병원은요? 병원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죠.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요. 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걷고 말하고 윤호와 함께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연은 병원 격리 일을 맡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아남은 그녀의 악착 같은 생존력이 병원 재정을 다시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윤호는 병원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이제 할머니 집에서 아빠, 엄마와 함께 삽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에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요. 당신도 기뻐하겠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JH. 그 이니셜은 이제 더 이상 지워진 이름이 아닙니다. 저스트 홈, 이제 집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붙인 새로운 의미입니다. 준호가 돌아온 집, 소연이 지켜낸 집, 윤호가 자랄 집, 그리고 제가 다시 세운 우리의 집. 3년 동안 저는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했고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냈고 준호는 기억을 잃어도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